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황폐한 모카바 사이로 난 개울로 내려가는 황토길은 뻘겋고 타는 것처럼 더웠다. 그늘을 만드는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다. 태양은 마미의 햇빛 가리개 모자로 마치 그것이 두꺼운 겹으로 된 옥양목 제품이 아니라 환히 비치는 얇은 모슬린이기나 한 것처럼 내리쬐었고, 풀썩풀썩 피어오르는 먼지는 콧구멍이나 목구멍으로 들어와 만약 입을 열기라도 하면 바싹 말라붙은 점막이 갈라질 것만 같았다. 말이 육중한 포차를 끌고 간 자리에는 깊은 바퀴 자국이며 도랑이 패였고, 양쪽 도랑턱은 빠진 차바퀴로 깊은 자국이 나 있었다. 좁은 길을 행군하는 포병들과 나란히 기병과 보병이 푸른 풀숲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목가밭은 엉망으로 짓밟혔고 풀숲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됨새며 끊어진 마구 조각, 편자와 탄약차에 눌려서 찌그러진 물통, 단추, 푸른 모자, 해진 양말, 피 묻은 헝겊 조각 등 행진하는 군대가 남기고 간 쓰레기가 길이며 밭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이윽고 삼나무 숲과 낮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오하라 집안의 묘지를 지나게 되었는데, 어린 동생들을 묻은 나지막한 3개의 무덤 옆에 새로 생긴 무덤에 대해서 그녀는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오, 어머니. 그녀는 먼지가 풀썩이는 언덕을 느릿느릿 내려가서 슬래터리가의 집터였던 잿더미와 뭉툭한 굴뚝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슬래터리가의 사람들 따위는 오조리 그 죄의 일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분한 생각을 했다. 만일 슬래터리가의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그 전의 테라 농장 감독과 붙어서 사생활을 낳은 더러운 애미만 없었더라면 엘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뾰족한 돌멩이가 물집 투성이가 된 발을 찔렀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온 마을에서 으뜸가는 미인이었고 테라의 자랑거리로서 보호받았던 스칼렛 오하라. 그녀는 무엇 때문에 맨발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이러한 험한 길을 타박타박 걷고 있는 것인가? 그녀의 자그마한 발은 절룩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춤을 추기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 예쁜 실내화는 날카로운 돌조각이나 먼지를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려한 비단옷 밑으로 귀엽게 살짝살짝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응석이나 부리고 하인들이 시중을 받게끔 태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시리에 빠진 채 누더기를 걸치고 굶주림에 쫓기어 이웃집 채소밭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길이다. 길에 잇따은 언덕 아래에 개울이 있었다. 개울 위를 덮고 있는 울창한 나무. 이것들은 어쩌면 이렇게 시원하고 조용할까. 개울가에 쓰러지듯이 주저앉은 그녀는 허울만 남은 실내화와 양말을 벗어버리고 타는 듯이 화끈거리는 발을 차가운 물에 담갔다. 테라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스런 눈에서 벗어나 온종일 이곳에 앉아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고요를 깨뜨리며 한가롭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마지못해 일어나 다시 양말과 신을 신고 나무 그늘이 지고 이끼가 해면처럼 부드럽게 끼어있는 둑을 느릿느릿 걸어갔다. 다리는 붓군 손에 타버렸지만 100야드쯤 하류로 내려가면 물목이 좁아진 곳에 통나무 다리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통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서 12 오크스까지 반마일의 뜨거운 비탈길을 걸어 올라갔다. 12그루의 떡갈나무는 인디언 시대의 그 모습대로 우뚝우뚝 솟아 있었으나 잎은 불 때문에 갈색으로 마르고 가지는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떡갈나무에 둘러싸여 불에 탄 존 윌크스의 저택이 있었다. 옛날에는 늘어선 흰 기둥이 위엄을 뽐내며 언덕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었던 당당한 그 저택도 지금은 오직 검게 탄 잔해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지하실 자리였던 깊은 동굴, 그은 기초석, 2개의 커다란 굴뚝 등은 각각 그곳이 건물이 서 있었던 장소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절반쯤 탄 긴 기둥 하나가
잔디밭에 쓰러져서 제스민 덤불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런 광경에 더 나아갈 기운마저 잃어버린 스칼렛은 그 기둥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곳의 황량함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을 만큼 심해서 그녀의 가슴에 충격을 주었다. 윌커스 집안의 자랑이 지금 그녀의 발 밑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그녀를 반겨주던 친절하고 정중한 집, 안주인이 되기를 헛되이 꿈꾸어온 그 집의 마지막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춤을 추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청년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던 곳이었다. 어떻게 멜라니가 애슐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가를 질투로 가슴을 쥐어짜면서 지켜보고 있던 곳도 여기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그녀가 결혼 신청을 승낙했을 때 찰스 해밀턴이 정신없이 그녀의 손을 움켜잡던 곳도 여기였다. 오, 애슐리 하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차라리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 광경을 볼 것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애슐리는 여기서 그의 신부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손자는 다시는 이 집에서 신부를 맞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그처럼 사랑하고 그처럼 지배하기를 바랐던 이 지붕 밑에서는 이제 영원히 결혼이나 출생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저택은 멸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스칼렛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치 윌크스가의 사람들이 모두 그 잿더미 속에서 죽어버린 것이나 같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지 말자. 이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생각하는 것은 뒤로 미루자. 그녀는 눈길을 돌리면서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채소밭을 찾아 다리를 절룩거리며 불탄 자리를 돌아다녔다. 윌크스가의 딸들이 그토록 공들여 가꾸었던 장미 화단이 무참하게 짓밟혀 있었다. 그 옆을 지나 그녀는 뒷마당을 가로질러 훈제장이며 헛간이며 닭장의 타고 남은 재를 밟으면서 지나갔다. 부엌들에 둘러쳐진 울타리는 부서지고 정연하게 줄지어 있던 야채들은 테라의 채소밭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흙은 말발굽과 육중한 차바퀴로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야채류는 흙 속에 짓이겨져 있었다. 그녀가 찾는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뒷마당으로 되돌아와 노예들이 주거지인 쥐죽은 듯이 조용한 흰칠을 한 숙사 쪽으로 좁은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걸으면서 누구 없어요? 하고 불러보았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개 짖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분명히 윌크스가의 검둥이들은 도망을 했거나 아니면 북군을 따라 가버렸거나 했을 것이다. 그들은 제각기 작은 채소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숙사로 가면서 제발 그 채소밭들이 무사하기를 빌었다. 찾아 헤맨 보람은 있었지만 그때 그녀는 순무나 양배추를 보고도 기뻐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순무와 양배추는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었고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 까치콩과 강낭콩도 누렇게 떡잎이 지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먹을만했다. 그녀는 밭 이랑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땅을 파헤쳐서 간신히 광주리를 채웠다. 야채와 함께 끓일 고기는 없었지만 이만하면 오늘 저녁 테라에서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조미료로는 딜시가 등잔불 대용으로 쓰고 있는 돼지기름을 쓰면 된다. 불을 밝히는 데에는 소나무 옹이를 쓰고 기름은 요리용으로 간수하도록 잊지 말고 딜시에게 일러두어야겠다. 문득 그녀는 한 숙사 뒤쪽 쪽문 옆에 짧은 무이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갑자기 시장기를 느꼈다. 혓바닥이 찌르르한 매운 무야말로 바로 그녀의 뱃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물을 뽑아 스커트에 문질러 진흙을 닦아내기가 무섭게 절반쯤을 베어 물어 성급히 씹어 삼켰다. 무는 오래 묵어서 질기고 눈에서 눈물이 날 만큼 매웠다. 무조각이 뱃속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여태까지 텅 비워두어 화가 나 있던 뱃속은 당장 반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부드러운 흙 위에 쓰러져 힘없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숙사에서 희미하게 풍겨나오는 흑인 특유의 냄새가
더욱 그녀의 구역질을 도두었으나 그녀는 이미 그것을 누를 기운도 없어서 그저 애처롭게 토해내기만 했다. 오두막집이며 나무들이 그녀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힘없이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 있었다. 대지가 마치 깃털 베개처럼 푹신하고 아늑했다. 그녀의 마음은 힘없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 스칼렛 오하라가 지금 운신도 못할 만큼 기진맥진해서 폐허 속의 흑인 오두막 뒤에 쓰러져 있는데도 이 세상 어느 한 사람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염려해 주지도 않는다. 설사 안다 해도 아무도 걱정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너무도 많은 짐이 지워져 있다. 그러므로 그녀를 돌볼 여유 따위는 아예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지어 마룻바닥에서 양말을 집을 때조차도 자신의 손을 움직인 적이 없었고 실내와의 끈조차 메어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아프거나 화를 조금만 내도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려서 자라온 스칼렛은 이제 이 지경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여러 가지 추억들과 근심들을 떨쳐버릴 기운마저 잃고 쓰러져 있으려니까 그것들이 느닷없이 그녀를 향해 밀어닥쳐 마치 죽기를 기다리며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독수리처럼 그녀의 주위를 에워쌌다. 이미 그녀에게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애슐리나 그 밖의 모든 파멸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다. 생각하는 일에 견딜 만큼 강해지고 나서 하고 말할 만한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그것을 생각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생각하려고 하든 안 하든 역시 그녀는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온갖 상념들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다가 갑자기 날아 내려와서는 그녀의 마음을 사나운 발톱으로 핥히고 날카로운 부리로 마구 쪼아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렇게 얼굴을 흘게 묶고 뙤약볕을 받으면서 그녀는 쓰러져 있었다. 생각나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억과 영원히 가버린 지난날의 생활 양식이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미래에 대한 비참한 예감뿐이었다. 바깥으로 몸을 일으켜 다시 12 오크스의 검은 잔해를 보자 그녀는 머리를 높이 쳐들었다. 젊음과 아름다움과 마음속의 상냥함 같은 것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과거는 과거이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지난 날의 사치스럽고 한가로운 생활 양식은 가버리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무거운 광주리를 들어올리는 동시에 스칼렛은 마음을 정했으며 그녀 자신의 인생을 결정했다. 이제 뒤로 되돌아갈 길은 없다. 앞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이제부터 앞으로 50년 동안에는 과거를 돌아보고 죽은 시대와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부질없는 슬픈 추억에 잠기거나 그러한 추억을 가졌다는 쓰라린 자부심 때문에 눈에 슬픔을 담고 고생을 참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남부 여러 주를 통틀어 수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칼렛은 결코 과거를 뒤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게 그을린 주춧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부유함과 긍지를 지니고 서 있던 12 오크스 저택이 하나의 가문과 하나의 생활 양식의 상징처럼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살속으로 파고들듯이 무거운 광주리를 안고 테라를 향해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장기가 또다시 그녀의 줄인 창자를 쥐어뜯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어서 외쳤다. 하느님이 증인이시다. 하느님을 증인으로 나는 맹세하겠다. 나는 양키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끝끝내 이 시련을 뚫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그런 고생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그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느님께 맹세코 2번 다시는 굶주리지 않으리라. 그로부터 며칠 동안 테라는 마치 로빈슨 크루소가 표착한 무인도와 같았다. 그만큼 조용했고 또 다른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그 세계와는 겨우 5, 6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테라와 존스보로 혹은 페이에트빌이나 로브조이와의 사이는 물론이고 근처 농장과의 사이마저도 마치 1000마일이나 사나운 파도로 가로막힌 것 같았다. 그 늙은 말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테라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없어졌고 걷기 힘든 황토길을 몇 마일씩이나 걸어갈 시간도 기력도 없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3명의 환자에게 쉴 틈도 없이 마음을 쓰며 등뼈가 부러지도록 일한 날에는 가끔 스칼렛은 자신이 그리운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았다. 검둥이들이 숙사 쪽에서 들려오는 검둥이 아이들의 드높은 웃음소리, 밭에서 돌아오는 집마차의 삐걱거리는 소리, 목장을 넘어서 치달려오는 제랄드의 말발굽 소리, 차도의 자갈 위를 덜거덕거리며 굴러오는 마차의 바퀴소리와 오후에 잡담을 즐기기 위해 마차에서 내리는 이웃 사람들이 쾌활한 이야기 소리. 그러나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있어도 헛일이었다. 큰 길은 조용히 누운 채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고 방문객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붉은 먼지 구름도 찾아볼 수 없었다. 테라는 높고 낮은 푸른 언덕과 붉은 들판의 바다 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작은 섬이었다. 어디선가 다른 세계에는 자기들이 지붕 밑에서 편안히 먹고 자고 하는 많은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어디선가는 많은 처녀들이 3번이나 뒤집어 만든 옷을 입고 즐겁게 남자들과 시시덕거리면서 이 잔인한 전쟁이 끝날 때라는 노래를 부를 것임에 틀림없다. 스칼렛도 불과 몇 주일 전에는 그랬었다. 그리고 어디선가는 전투가 벌어져서 대포 소리가 울리고 속을 뒤집는 시큼한 악취가 풍기는 병원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또 어디선가는 때 묻은 수직 군복을 입은 맨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싸우고 잠자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엄습해오는 피로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지아의 그 어느 언덕인가는 옥수수를 먹고 살이 올라 털이 번지르르한 말에 올라앉은 살진 북군들이 푸른 군복으로 뒤덮여 있을 것이다. 테라의 저쪽에는 전쟁이 있고 세계가 있다. 그러나 이 고장에는 전쟁도 세계도 오직 추억 속에 있을 뿐이었다. 그런 추억들은 지치거나 했을 때 가끔 떠오르지만 그러나 싸워서 쫓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외부의 세계 따위는 아주 텅 비었거나 또는 반쯤 비어있는 위장의 요구 앞에서는 즐겁하고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두 개의 서로 관련된 생각, 먹을 것과 그 먹을 것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관념 속으로 환원되고 마는 것이었다. 먹을 것, 먹을 것. 어째서 뱃속은 두뇌보다도 기억력이 좋을까? 스칼렛도 상처 입은 마음은 잊을 수가 있었지만 배고픈 것은 잊을 수가 없었다. 매일 아침 꿈과 현실 사이를 헤매면서 마음이 전쟁과 시장길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기름에 튀긴 베이컨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롤빵의 맛있는 냄새를 기억하며 선잠 속에서 몸을 웅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녀의 잠을 깨우는 음식 냄새를 맡으려고 열심히 코를 벌름거렸다. 테라의 식탁에는 사과와 고구마와 땅콩과 우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박한 음식조차도 언제나 모자라기 일쑤였다. 하루에 3번씩 계속 이런 음식을 대하다 보면 그녀의 기억은 당장 지난 날로 식탁에는 촛불이 밝혀져 있고 맛있는 음식이 좋은 냄새를 풍기던 지난 날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해 무관심했던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소비했던가. 버터가 흐르는 롤빵, 옥수수 머핀, 비스킷과 와플 따위가 한꺼번에 몽땅 나왔었다. 그리고 식탁 저쪽 끝에는 햄이 있었고 이쪽 끝에는 기름에 튀긴 닭고기가 있었다. 기름이 둥둥 뜬 국그릇 속에는 콜라드가 담뿍 들어있었고 예쁜 꽃무늬가 있는 접시에는 강낭콩이 수북이 담겨 있었으며 칼로 베어내야 할 만큼 진한 크림 소스 속에는 기름에 볶은 호박과 오크라로 만든 스튜와 당근이 들어있었다. 디저트로는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초콜릿 케이크든 바닐라를 넣은 블라랑주든 위에 거품 크림을 씌운 파운드 케이크든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었다. 그러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추억은 죽음도 전쟁도
그녀의 눈에서 솟아나게 하지 못했던 눈물을 솟게 할 힘이 있었고 줄곧 굶주림에 시달려서 쪼르륵 소리를 내고 있는 빈속을 뒤틀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 마미는 스칼렛의 19살 처녀의 식욕을 늘 한탄했지만 그녀는 요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쉴 새 없는 심한 노동 때문에 예전의 4배나 먹게 되었다. 하지만 테라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다. 어디를 보아도 허기진 검은 얼굴과 흰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이제 곧 캐린과 셀레는 회복기에 들어선 장티푸스 환자의 끝없는 식욕으로 배고픔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벌써 어린 웨이드는 고구마 싫어. 배고프단 말이야. 하고 똑같은 소리로 계속 투정을 부렸다. 다른 사람들도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스칼렛 아씨, 좀 더 많이 먹지 않으면 두 아이를 먹일 젖이 나오지 않아요. 스칼렛 아씨, 뱃속에 좀 더 집어넣지 않으면 도저히 장작을 팰 수 없어요. 아씨, 진짜 요리를 먹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얘야, 우리는 줄곧 감자만 먹어야 하는 거냐. 오직 멜라니만 불평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점점 야위고 창백해져서 자면서도 고통 때문에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멜라니만 불평을 하지 않았다. 난 배고프지 않아요, 스칼렛. 내 우유를 딜시에게 줘요. 딜시는 두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잖아요. 아픈 사람은 배고프지 않은 법이에요. 스칼렛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귀찮은 엄살이 아니라 멜라니의 그런 다정한 태도였다. 다른 사람 같으면 따끔하게 핀잔을 주어서 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 사실 또 그렇게 막고 있었지만 멜라니에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제랄드나 검둥이들이나 웨이드도 지금은 멜라니에게만 매달렸다. 왜냐하면 병약한 몸이면서도 그녀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의 스칼렛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특히 웨이드는 멜라니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웨이드도 어딘지 몸이 아픈 것 같았지만 어디가 아픈지 스칼렛은 주의하여 보아줄 겨를이 없었다. 회충이 생겼다는 마미의 말을 듣고 엘렌이 늘 흑인 아이들이 구충제로 쓰던 약초와 나무 껍질 섞은 것을 달여서 웨이드에게 먹여보았지만 이 구충제의 효력은 아이의 얼굴빛을 더욱 나쁘게 했을 뿐이었다. 그 무렵 스칼렛은 웨이드를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걱정거리, 먹여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군식구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의 고비만 넘기면 웨이드와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ABC를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의 그녀에겐 그럴 겨를도 그럴 마음도 없었다. 게다가 몹시 피로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만 골라가며 발에 거치적거리는 것 같아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가 사정없이 야단을 치면 웨이드는 동그란 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의 빛을 띠었다. 이것이 스칼렛을 괴롭게 만들었다. 공포를 느꼈을 때의 웨이드는 백치처럼 보였다. 어린 웨이드가 어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웨이드는 공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마음 저 밑바닥까지 뒤흔들어서 밤중에 울부짖으며 잠을 깨게 할 정도의 깊은 공포가. 뜻밖의 무슨 소리나 거친 말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어떤 소리나 거친 말투는 그의 마음속에서 양키라는 관념과 풀 길이 없을 만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프리시가 놀라게 해주는 유령보다 훨씬 더 양키를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위 공격의 포성이 울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어머니가 시중을 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잠을 깨어 시뻘겋게 타는 하늘을 보고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는 단지 정다운 애무와 따뜻한 말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과 그 이튿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높고 거친 목소리로 야단을 맞았다. 피치트리가의 벽돌집 속에서의 즐거운 생활은 그날 밤부터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그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주었다. 애틀랜타에서 도망쳐 올 때에도 단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양키가 뒤쫓아 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양키에게 붙들려 난도질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스칼렛의 야단치는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처음 야단 맞았을 때의 무서움이 어린 마음에 어렴풋이 되살아나서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었다. 지금 양키와 어머니의 야단치는 소리는 그의 가슴속에서 하나의 단단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무서웠다. 아이가 자기의 눈길을 피하기 시작한 것을 스칼렛도 깨닫게 되었다. 극히 드문 일이기는 했지만 끝도 없는 일에 몰리다가 틈틈이 그것을 생각해낼 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역시 매우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그 아이가 줄곧 치맛자락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이었다. 멜라니의 침대는 웨이드의 피난처였다. 거기서 그는 멜라니가 가르쳐준 게임을 하며 얌전히 놀거나 그녀가 들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그것이 스칼렛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웨이드는 고모가 좋았다. 고모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늘 웃고 있었으며 "쉬, 웨이드, 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웨이드, 제발 좀 조르지 마라." 하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스칼렛은 웨이드를 귀여워해줄 틈도 없었고 사랑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멜라니가 귀여워해주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생겼다. 어느 날 웨이드가 멜라니 침대에서 물구나무 서다가 멜라니 위에 벌렁 나가자빠지는 것을 보자 그녀는 무조건 웨이드를 마구 때렸다. 고모가 아프신데 그런 못된 장난을 하면 나쁘다는 것을 모르니? 어서 마당에 나가서 놀아라. 이제 다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자 멜라니는 여인 팔을 뻗어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당겼다. 자, 괜찮아, 웨이드야. 너는 고모에게 못된 장난을 친 게 아니지? 나는 조금도 상관없어요, 스칼렛. 그러니까 내 곁에 놔둬요. 내가 돌봐줄 테니까. 병이 나을 때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란 그것뿐이에요. 언니는 너무 일이 많아서 좀처럼 웨이드를 돌볼 겨를이 없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멜라니. 하고 스칼렛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젠 병이 좀 나을 만도 한데 그다지 좋아지고 있지 않잖아요. 웨이드를 배 위에서 곤두박질을 치게 해서 조금도 좋을 것은 없어요. 웨이드, 너 다시 한번 고모 침대에 올라갔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만 좀 훌쩍거려. 너는 계속 훌쩍거리고만 있니? 사내답게 굴어라. 웨이드는 지하실에 숨으려고 흐느껴 울면서 달려갔다. 멜라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다. 복도에 서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마미는 못마땅한 얼굴로 코를 찡그렸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누구 한 사람 스칼렛에게 말대꾸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가시돋친 혀를 무서워했고 그녀의 몸속에 들어선 새로운 인간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지금 스칼렛은 테라의 최고 지배자였다. 그리고 갑자기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녀의 성격 속에 숨어있던 우쭐거리고 싶어하는 온갖 본능이 표면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근본적으로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무능을 꿰뚫어보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매정스러운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사람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 것도 유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그녀의 지친 신경에 위안이 된다는 것을 칼렛은 알고 있었다. 물론 그녀가 자기의 성격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그녀의 퉁명스러운 명령을 듣고 포크가 아래턱을 내밀거나 마미가 요즘 몹시 뽐내는 사람이 있더군요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예전에 자기의 훌륭한 태도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하고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엘렌이 스칼렛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예절과 상냥함은 마치 처음 불어오는 차가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순식간에 그녀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엘렌은 수없이 말했었다. 손아랫 사람, 특히 흑인들에게는 마음을 강하게 갖되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그녀가 흑인들을 부드럽게 대해주면 그들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집안일을 하는 흑인들은 결코 들일을 하러 나갈 걱정이 없었던 행복했던 옛날 생활을 끝도 없이 짓거려 댈 것이다.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한다.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하고 엘렌은 말하곤 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과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상냥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동생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동생들은 단지 그녀 어깨에 지워진 생산적이지 못한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두 사람의 몸을 씻겨주고 머리를 빗겨주며 동생들이 먹을 야채를 구하기 위해 날마다 여러 마일씩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또 암소 젖을 짜는 일도 배우지 않았던가. 무서운 그 짐승이 뿔을 들이대며 마구 다가올 때에는 언제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만큼 무서웠지만 그들에게 친절히 대해준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만약 그녀가 동생들이 응석을 받아준다면 아마도 그들은 언제까지나 침대에서 떠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스칼렛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손이 넷이나 더 필요했다. 그러므로 동생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동생들은 회복이 시원치가 못했으며 그들은 바싹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북군이 밀려들고 검둥이들은 달아났으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여기에 믿을 수 없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났건만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때때로 그들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직도 열에 들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곤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스칼렛은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몹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침대의 다리에 기대앉아 동생들이 회복되면 해주기를 바라는 일들을 대강 말하고 있을 때면 그들은 마치 괴물이라도 보는 듯이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 일을 하던 100명의 노예들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두 사람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의 딸이 몸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언니 하고 캐린이 말했다. 그 순진하고 어린애 같은 얼굴은 놀라움으로 당황해 있었다. 난 장작 같은 건 못 패. 손이 거칠어진단 말이야. 내 손을 봐. 하고 물집이 생기고 못이 박힌 손바닥을 내보이면서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스칼렛이 말했다. 캐린이나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언니는 아주 심술쟁이야. 하고 셀렌이 외쳤다. 분명히 언니는 거짓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만일 엄마가 계셨더라면 언니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놔두지는 않으셨을 거야. 장작을 펴다니 어쩌면. 셀레는 스칼렛이 단지 심술을 부리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워서 못 견디겠다는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죽을 뻔한 병을 치른 데다 어머니마저 잃었기 때문에 셀레는 쓸쓸하고 불안하여 귀여움도 받고 응석도 부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칼렛은 매일 침대 발치에 와서는 푸른 눈을 불쾌하게 반짝거리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알아본 후 잠자리를 청소하는 일이며 식사 준비를 하는 일이며 물통을 나르는 일이며 장작을 펴는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스칼렛은 그것이 즐거웠다. 흑인들을 위협하거나 동생들을 들볶는 것은 그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긴장하고 지쳐 있었던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생에 대해 어머니한테 배운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비통함을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들이 전부 아무 쓸모가 없이 되어버린 지금 스칼렛은 마음이 아프고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엘렌은 딸들을 길러낸 그 문명이 붕괴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없었다. 또한 거기에 알맞게 딸들을 가르친 사회적 지위가 전락하리라고는 예상할 수도 없었다. 그런 일을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정하게 대해라. 얌전하게 행동해라. 정숙하고 친절하게 대해라. 겸손해라. 성실해라 하고 딸들에게 가르쳤을 때 엘렌은 아무 일 없이 평화로웠던 자기 자신의 생애와 똑같은 평화로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미덕을 지키면 인생은 여자에게 행복을 준다고 엘렌은 말했던 것이다. 스칼렛은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내게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현재 나에게 친절이 무슨 소용이 있담. 상냥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 차라리 흑인처럼 밭 깔고 목화 따는 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나았을 텐데. 아, 어머닌 잘못 생각하고 계셨어요. 질서 있는 엘렌의 세계는 가버리고 그 대신 야만적인 세계가, 모든 가치가 변해버린 세계가 나타났다는 것을 스칼렛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녀가 깨달은, 혹 깨달았다고 생각한 것은 어머니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급속히 변화되어 갔다. 변하지 않은 것은 테라에 대한 마음뿐이었다. 기진맥진하여 밭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허술한 흰 집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가슴은 내 집에 돌아왔다는 기쁨과 애정에 뛰지 않은 적이 없었다. 푸른 목장과 붉은 밭,
높고 울창하게 우거진 습지의 숲들을 창가에서 내다볼 때면 그녀는 언제나 정말로 아름답다고 느꼈다. 높고 낮은 눈부신 황토 언덕, 푸른 잎에 하얀 모카꽃을 별처럼 달고 있는 모카나무가 기적처럼 무성하고 피처럼 석류석처럼 벽돌가루처럼 주홍빛처럼 아름다운 붉은 대지, 그 대지에 대한 스칼렛의 애정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른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어도 이것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한 부분이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러한 곳은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테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막연하게나마 알 것도 같았다. 레트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다. 사람들은 괭이로 곱게 갈아놓은 높고 낮은 밭 때문에, 짧게 깎은 푸른 목장 때문에, 누런 물이 유유히 흐르는 강 때문에, 목련나무 숲속에 있는 서늘한 흰 벽돌집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싸울 가치가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의 것이며 그들 자식들이 것이어야 하는 붉은 대지, 그들의 자식들이 자식들을 위해 목화를 생산해야 할 붉은 대지였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애슐리는 가버리고 제랄드는 심한 충격으로 더욱 늙어버리고 재물과 노예와 안정과 사회적 지위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지금 적에게 짓밟혀 황폐한 테라의 경작지만이 그녀에게 남겨진 전부였다. 그녀는 토지에 대해 일찍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마치 다른 세계의 것처럼 생각했다. 아버지가 토지만이 이 세상에서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을 그 무렵, 그 뜻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어리고 철없었던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사람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토지는 어머니와 마찬가지이다.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토지뿐이다. 그렇다. 테라야말로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직 테라를 위해 서슴지 않고 싸울 것을 받아들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테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내쫓아 친척의 신세를 지게 할 수는 없다. 그녀는 비록 그것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에게 등뼈가 휘어지도록 일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테라를 굳게 지키리라 다짐했다. 애틀랜타에서 돌아온 지 2주일쯤 지나자 스칼렛의 발에 생긴 제일 큰 물집이 곪기 시작하더니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 절뚝거리며 발 뒤꿈치로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염증을 일으켜서 곪은 발가락을 바라보면 그녀는 절망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근방에는 의사도 없는데 만일 부상당한 병사들처럼 발의 피부 조직이 죽어서 이로 인해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생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녀는 이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또한 그녀가 죽는다면 도대체 누가 테라를 돌볼 것인가. 처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제랄드가 다시 옛날의 기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2주일 동안의 그 기대감은 헛되이 사라져버렸다. 스칼렛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테라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어설픈 두 손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제랄드는 아직도 꿈을 꾸는 사람처럼 테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의논을 해도 그는 다만 너 좋을 대로 해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더욱 답답한 것은 어머니와 상의해보렴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 스칼렛은 이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제랄드는 죽을 때까지 엘렌을 기다리면서 그녀가 다가오는 인기척에 계속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별로 마음의 동요도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밝음과 어둠의 경계선에 있는 몽롱한 나라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도 멈추어져 있고 그리고 언제나 엘렌이 옆방에 있었다. 그가 살아있어야 할 주요 동기는 엘렌이 죽을 때 함께 뽑혀버리고 그 약동하던 자신감도 방약무인한 기력도 활기 넘치는 생활력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엘렌은 제랄드 오하라가 우쭐거리며 연출해온 연극의 관객이었다.
이제 연극의 막은 영원히 내려지고 조명은 꺼졌으며 관객은 갑자기 모습을 감췄지만 머리가 흐리멍덩해진 늙은 배우는 혼자 텅 빈 무대 위에 남아 마지막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온 집안은 조용했다. 스칼렛과 웨이드 그리고 3명의 병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돼지를 잡으러 늪지로 나갔기 때문이다. 제랄드도 오늘 아침에는 조금 기운을 차리고 한쪽 팔은 포크의 부축을 받으며 한 손에는 올가미를 지은 밧줄을 가지고 밭을 건너갔다. 셀렌과 캐리는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들은 엘렌을 생각하고 매일 최소한 2번은 꼭 울었다. 슬프고 처량한 눈물이 그들이 바싹 야인 뺨 위로 흘러내렸다. 멜라니는 그날 처음으로 베개를 의지하여 몸을 일으키고는 누덕누덕 기운 시트를 걸치고서 양쪽에 갓난아이를 하나씩 잠재우고 있었다. 아마빛 베네털이 난 부드러운 머리와 딜시의 갓난아이의 검은 고수머리가 그녀의 2 팔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다. 웨이드는 침대 끝에 앉아서 멜라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스칼렛은 테라가 조용한 것이 참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애틀랜타에서 돌아오던 날 그 긴 하루 동안에 보았던 황폐한 땅의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이 너무나 생생하게 머릿속에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어미소도 송아지도 오랫동안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창밖에는 작은 새의 지저김도 들리지 않았고 살랑거리는 목련잎 속에서 몇 대째 둥지를 틀어온 시끄러운 앵무새 가족조차도 오늘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열어젖들인 침실 창문 가까이로 낮은 의자를 끌어당겨 스커트를 무릎 위까지 올린 다음 창턱에 올려놓은 팔에 턱을 묶고는 앞길과 잔디밭과 큰 길 저쪽의 짐승 한 마리 없는 푸른 목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의 마룻바닥에는 물이 든 물통이 놓여 있었다. 때때로 그 속에 물집 투성이의 발을 담그고 찌르는 듯한 감각에 얼굴을 찡그리곤 했다. 그녀는 짜증이 나서 턱을 더욱 깊숙이 팔에 묻었다. 그녀의 힘이 가장 필요할 때 발가락이 곪기 시작했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암돼지가 붙잡힐 리가 없다. 새끼 돼지를 한 마리씩 붙잡는 데에도 1주일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벌써 2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암돼지는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만일 자기가 그들과 함께 늪지대로 갔다면 옷을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밧줄을 잡아 눈 깜짝할 사이에 암돼지를 올가미로 잡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암돼지를 잡았다고 해도 막상 붙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돼지와 새끼 돼지를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식욕도 계속된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식량이 없다.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근처 채소밭에서 모아온 야채도 벌써 떨어져 가고 있었다. 말린 완두콩이나 사탕수수, 밀이나 쌀. 꼭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내년 봄에 심을 옥수수와 모카씨도 필요했고 옷도 새로 필요했다.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어오면 좋을까? 그것을 살 돈을 어디에서 얻어오면 좋을까? 스칼렛은 몰래 제랄드의 주머니와 금고를 뒤졌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이라고는 남부동맹이 발행한 공채 다발과 3,000달러의 남부동맹 지폐가 전부였다. 이것으로 온 식구가 한 끼 정도의 식사는 충분히 하겠다고 그녀는 익살스럽게 생각했다. 지금 남부동맹의 지폐를 갖고 있는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더 나빴다. 하지만 비록 돈이 있고 먹을 것을 발견했다 해도 그것을 테라로 날라올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왜 하느님은 그 늙은 말을 죽게 하셨을까? 레트가 훔쳐온 그 늙은 말이라도 살아있었다면 모든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큰 길 저쪽 목장에서 뒷발질하던 털에 윤기가 나던 큼직한 마차 말, 그녀가 타던 앞말, 동생들이 망아지, 잔디밭을 밟으며 힘차게 뛰어다니던 제랄드가 사랑하던 커다란 말. 한 필의 말이라도 남아있어 주었다면, 제일 고집이 샜던 노새라도 남아있었다면.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발만 나으면 존스보로까지 걸어가 보자.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본 적은 없지만 나는 걷겠다. 설사 그곳이 북군들에 의해 완전히 타버렸을지라도 분명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갑자기 웨이드의 여인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언제나 고구마가 싫다고 했다. 닭의 다리살이나 쌀밥이나 고깃국을 먹고 싶어 했다.
눈물 때문에 앞들에 비치는 밝은 햇살이 갑자기 뿌얘지고 나무들이 모양이 희미해졌다. 스칼렛은 팔에 얼굴을 묻고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새삼스럽게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눈물이 도움이 되는 것은 호의를 가져주는 남자가 옆에 있을 때뿐이다. 울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그대로 웅크리고 있던 그녀는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머리를 들지 않았다. 이 2주일 동안 그녀는 밤이고 낮이고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다. 마치 엘렌의 사각거리는 치맛자락 소리를 꿈속에서 듣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질없다라고 자기를 꾸짖을 때까지 그녀의 가슴은 을에 두근거렸다.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놀라우리만큼 자연스럽게 보통 속도의 율동적인 가락으로 변해 자박자박 자갈을 밟으며 오는 것이다. 틀림없다. 탈레턴가 사람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퐁텐가 사람일까? 그녀는 얼른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북군 기병이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는 어둠침침한 커튼 주름 사이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가만히 그 사나이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너무 놀라 허파에서 한꺼번에 바람이 빠지는 것 같았다. 뚱뚱하고 험상궂은 사나이가 몸을 웅크리고 말 안장에 걸터 앉아 있었으며 자랄 대로 자란 검은 수염이 단추를 풀어놓은 푸른 겉옷 위에 흐트러져 있었다. 양미간이 좁은 자군 눈을 눈이 부신 듯 가늘게 뜨고는 조금 작아 보이는 푸른 모자책 밑으로 침착하게 집안을 살피더니 이윽고 유유히 말에서 내려 고삐를 말뚝에 던져 걸었다. 스칼렛은 복부를 얻어맞았을 때처럼 갑자기 아픔과 함께 숨이 되돌아왔다. 양키다. 허리에 긴 권총을 찬 양키다. 하지만 그녀는 새 병자와 갓난아이만 있는 집에 오직 혼자 있는 것이다. 그 사나이가 권총 가죽집에 손을 대고 유리알 같은 작은 눈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는 동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만화경처럼 그녀의 가슴속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그 모습들은 피티페트 고모가 목소리를 죽여가며 이야기해주던 일.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덮치고 목을 찌르고 다 죽어가는 여자들을 집안에 가두고는 불을 지르고 운다고 해서 아이들을 총검으로 찌른다는 양키라는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끔찍한 이야기들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녀의 첫 번째 충동은 벽장에 숨을 것인가, 침대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윗계단으로 뛰어내려 비명을 지르며 늪지대로 달아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든지 그 남자를 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조심스럽게 현관 계단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가 발소리를 죽이며 혼자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자 스칼렛은 이미 달아날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공포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은 채 아래층에서 이방 저방 돌아다니는 양키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 그 남자의 발소리는 전보다 더 크고 대담해졌다. 지금 그는 식당에 있는데 곧 부엌으로 들어갈 것이다. 생각이 부엌에 이르자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압도하는 분노 앞에서 공포도 사라져버렸다. 부엌. 그곳 화덕 불 위에는 냄비가 2개 있는데 하나에는 구운 사과, 다른 하나에는 갖은 고생을 하여 12 오크스와 맥킨토시 집의 채소밭에서 걷어온 야채 잡탕이 들어있다. 2사람 목도 채 안 되는 그 음식은 9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소중한 음식이었다. 게다가 스칼렛은 몇 시간이나 시장길을 견디면서 다른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기 때문에 그 병사가 그 넉넉지도 못한 음식을 먹어버릴 것을 생각하자 치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 모두에게 저주가 있으라.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테라를 서서히 굶어 죽게 하고는 조금 남은 것까지도 훔쳐가려고 지금 또다시 침입해 온 것이다. 텅 빈 위가 그녀의 몸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저 양키에게 더 이상 도둑맞을 수는 없다. 그녀는 달아해진 신을 벗고 왼발로 발가락이 곪은 것도 잊은 채 발소리를 죽이며 급히 장롱 앞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맨 윗서랍을 살그머니 열고는 애틀랜타에서 가지고 온 무거운 권총을 꺼냈다. 그것은 찰스가 전장에 가지고 갔다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지휘도 밑에 매달려 있는 가죽 상자를 열고 뇌관을 꺼냈다. 그리고 떨지도 않고 그것을 권총에 재었다. 그런 다음 발소리를 죽이면서
얼른 2층 복도로 나가 한 손으로 난간을 꽉 잡고 몸을 지탱하며 권총을 허리깨의 스커트 주름 속에 숨긴 채 계단을 내려갔다. 누구냐? 하고 느닷없이 코가 맨 듯한 목소리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녀는 계단 중간쯤에 멈춰섰다. 귀 속에서 윙윙 소리가 나서 그 남자의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서라, 움직이면 쏜다. 그 남자는 식당 문 어귀에 서서 빈틈없이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금으로 만든 골무와 황금 손잡이가 달린 가위, 끝에 금장식이 붙은 도토리 모양의 작은 금강사 바늘 갈개 등이 들어있는 조그만 향나무 바느질 상자를 들고 있었다. 스칼렛은 무릎까지 다리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으나 얼굴은 분노로 화끈 달아올랐다.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엘렌의 반지꼴이었다. 그걸 내려놔, 이 더러운.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녀는 난간 위에서 말없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험악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반은 사람을 무시하는 듯하고 반은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 누가 있긴 있었군 하고 그는 권총을 가죽집에 도로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홀을 가로질러 와서는 그녀 바로 밑에 섰다. 혼자뿐인가 아가씨? 그녀는 잽싸게 권총을 난간 위로 들어올려서 깜짝 놀라는 텁석불이 얼굴에 겨누었다. 그러고는 그가 가죽 뒤에 손을 가져갈 틈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권총의 강한 반동으로 그녀는 비틀거렸다. 총소리가 고막을 뚫고 화약 연기가 코를 찔렀다. 사나이는 벌렁 몸을 젖히면서 가구들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식당에 나가 떨어졌다. 반짓꼬리가 소리를 내며 손에서 떨어지고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그 남자의 주위에 흩어졌다. 스칼렛은 자기도 모르게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 남자에게 가까이 가서는 수염 속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코가 있던 자리는 핏구멍이 되고 유리알 같은 눈은 화약에 불탔다. 순식간에 두 줄기의 피가 얼굴과 뒤통수에서 나와 반짝반짝 윤이 나는 마룻바닥에 흘러내렸다. 그렇다. 이 남자는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 그녀는 사람을 죽인 것이다. 화약 연기가 천천히 천장으로 맴돌아 오르고 붉은 피는 발밑으로 퍼져갔다. 한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여름날 아침의 잠잠하고 무더운 고요함 속에서 아무런 관계도 인연도 없는 소리와 화약 냄새가 확대되어 갔다. 북처럼 빠른 가락으로 울리던 그녀의 심장의 고동도, 살랑거리던 목련 잎의 아련한 소리도, 멀리 늪지대에서 울던 작은 새소리도, 창밖에 핀 달콤한 꽃냄새도 모두 다른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사냥할 때에도 짐승을 죽이는 데에는 끼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그녀. 도살장에서 들려오는 돼지의 비명소리나 덫에 걸린 토끼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하던 그녀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아니야, 내가 그를 죽였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반지꼬리 바로 옆의 마룻바닥에 내던져진 커다란 털복숭이 손을 보자 갑자기 생기가 나고 잔인한 환희로 가슴이 설레었다. 그녀는 코의 상처를 발 뒤꿈치로 짓뭉개고 맨발에 뜨뜻미지근한 피를 느낀다 해도 달콤한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 그녀는 테라를 위해 그리고 엘렌을 위해 복수의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이때 빠른 속도로 2층 복도를 걸어오는 어지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들렸다. 걸을 때마다 금속성의 울림이 들려오는 힘없이 끄는 듯한 발소리였다. 스칼렛이 시간과 현실의 감각을 되찾고 올려다보니 멜라니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잠옷 대용의 누더기 같은 슈미지를 입고 찰스의 군도를 쥔 연약한 손은 그 무게 때문에 늘어져 있었다. 멜라니의 눈은 아래층의 광경, 붉은 피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파라노스의 시체, 그 옆에 나둥그러져 있는 반지꼬리,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기다란 권총을 움켜쥐고 서 있는 맨발이 스칼렛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말없이 스칼렛의 눈과 마주쳤다. 언제나 상냥한 멜라니의 얼굴에는 처절하고 격렬한 긍지가 빛났고 그 미소 속에는 스칼렛의 가슴속 깊이 불타는 격정과 같은 인정과 환희가 떠올랐다. 어쩌면 멜라니도 나와 똑같구나. 내가 느끼는 것을 그녀도 이해하고 있어. 하고 스칼렛은 한순간 생각했다. 그녀라도 틀림없이 나처럼 했을 거야. 지금까지 혐오와 경멸밖에는 느끼지 못했던 연약한 멜라니의 모습을 스칼렛은 일종의 감동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애슐리 부인으로서의 멜라니에 대한 혐오감과 싸우면서
그녀를 찬양하는 마음과 동지애 같은 감정이 새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스칼렛은 저속한 감정에 흐려지지 않고 멜라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비둘기 같은 눈 속에 꺾이지 않는 강철로 만들어진 예리하게 번쩍이는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고요한 피 속에 용기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스칼렛, 스칼렛 하고 겁에 질려 떨리는 나약한 캐린의 목소리가 닫혀있는 문 저쪽에서 들려왔다. 웨이드는 고모, 고모 하면서 외쳐대고 있었다. 멜라니는 얼른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는 군도를 계단 맨 위에 놓더니 괴로운 듯이 2층 복도로 되돌아가 병실 문을 열었다. 무서워할 것 없단다. 겁쟁이로구나 하면서 그녀는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찰스의 권총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알이 튀어나가 버렸어. 그래서 언니가 그만 깜짝 놀랐던 거야. 괜찮아 웨이드. 엄마가 지금 아빠의 권총을 쏜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엄마는 틀림없이 내게도 총을 쏘도록 해주실 거야. 어쩌면 멜라니는 저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할까? 하고 스칼렛은 감탄했다. 나는 도저히 저렇게 능란하게 꾸며들 수가 없어.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할까? 오히려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스칼렛은 다시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분노와 공포가 사라지는 대신 전혀 다른 감정이 솟아나서 그 충격으로 그녀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멜라니는 자기의 몸을 끌다시피 하여 계단 위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고는 난간을 붙들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아랫입술을 악물고 있었다. 침대로 돌아가요, 바보 같은 사람. 그러다가는 지레 죽어요. 하고 스칼렛이 외쳤지만 멜라니는 반은 벗은 채로 괴로운 듯 아래층까지 내려왔다. 스칼렛 하고 멜라니가 속삭였다. 시체를 끌어다가 묻어야 해요. 다른 패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스칼렛의 팔을 붙잡고 몸을 가누었다. 분명히 혼자였어요.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아까 2층 창문에서 보았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틀림없이 도망친 사람일 거예요. 밖에 아무도 없었더라도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요. 검둥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패거리들이 언니를 잡아갈지도 몰라요. 스칼렛, 모두들 늪지대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시체를 어디다 숨겨버려야 해요. 멜라니의 끈질긴 권고에 자극을 받아 그녀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당 구석의 포도나무 시럭 밑에 묻으면 어떨까요? 거기는 포크가 위스키통을 파낸 데니까 아직 흙이 부드러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끌어내죠? 둘이서 다리 한 짝씩을 잡고 끌고 가요. 하고 멜라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스칼렛은 한편으로는 꺼림칙하면서도 멜라니에 대해 더욱 감탄했다. 멜라니는 고양이도 못 끌어낼 거예요. 내가 끌고 갈게요. 하고 스칼렛은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니 멜라니는 빨리 침대로 돌아가요. 이런 짓을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멜라니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내가 멜라니를 2층으로 메고 가겠어요. 멜라니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 언니는 정말 친절해요, 스칼렛. 하고 그녀는 말한 후 스칼렛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스칼렛이 뜻밖의 일에 정신을 가다듬기도 전에 멜라니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언니가 혼자서 끌어내면 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더러워진 데를 닦아놓겠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스칼렛. 뭔데요? 이 사람이 배낭을 뒤져보면 안 될까요? 먹을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그리고 왜 자기가 먼저 그 생각을 못했는지 화가 났다. 멜라니는 배낭을 뒤져봐요. 나는 주머니를 뒤져볼 테니까. 마지못해 시체 위로 몸을 구부리고 그녀는 우도수의 단추를 끌은 다음 차근차근 주머니를 뒤졌다. 어머나, 헝겊 조각에 싼 두둑한 지갑을 꺼내면서 그녀는 속삭였다. 멜라니 돈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멜라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갑자기 마룻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언니가 꺼내보세요. 하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쩐지 기분이 나빠요. 스칼렛은 헝겊을 헤치고 떨리는 손으로 가죽 지갑을 열어보았다. 어머 멜라니, 이것 봐요. 그것을 본 멜라니의 눈이 커졌다. 북부 연방의 그린백과 남부 동맹의 지폐가 한데 섞여 꽉 차 있었고 그 속에 10달러짜리 금화 한 잎과 5달러짜리 금화 두 잎이 빛나고 있었다. 지금 세지 말아요. 스칼렛이 지폐를 세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멜라니가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이 돈이 있다는 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알겠지요, 멜라니? 그래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빨리 다른 주머니를 뒤져봐요. 나는 배낭을 조사해 볼 테니.
스칼렛은 지갑을 손에서 놓기 싫었다. 앞길이 눈앞에 훤히 열렸다. 진짜 돈, 이 남자가 타고 온 말과 양식, 역시 하느님은 계신다. 그리고 얄궂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도와주신 것이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 미소를 띠며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양식, 멜라니는 그것을 스칼렛 손에서 낚아챘다. 빨리 서둘러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바지 주머니에서는 타다 남은 양초 토막과 잭 나이프, 담배와 실토막만 나왔다. 멜라니는 배낭에서 먼저 조그만 커피 봉지를 꺼내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료인 것처럼 냄새를 맡아보았다. 또한 군용 비스킷도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을 보자 그녀는 얼굴빛이 변했다. 그것은 작은 진주를 잔뜩 받고 황금테를 두른 소녀의 조그마한 조상, 석류석 브로치, 가는 황금줄이 달린 2개의 폭이 넓은 황금 팔찌, 황금 골무, 장난하기용 작은 은컵, 황금 장식이 붙은 자수과일,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백꽃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늘어뜨린 한 쌍의 귀걸이 등이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각각 1캐럿 이상은 넉넉히 되어 보였다. 도둑놈이었어요 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체에서 뒤로 물러서면서 멜라니가 소곤거렸다. 스칼렛, 이건 틀림없이 모두 훔쳤을 거예요. 그럴 테지요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이 남자는 우리한테서 좀 더 훔쳐가려고 왔을 거예요. 정말로 죽이기를 잘했어요 하고 멜라니는 상냥한 눈에 강한 빛을 띠며 말했다. 자, 어서 끌고 나가요. 스칼렛은 몸을 구부려 시체의 구두를 잡고 끌어당겼다. 어쩌면 이렇게 무거울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만약 시체를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시체 쪽으로 등을 돌리고 양쪽 겨드랑이에 무거운 장화를 신은 2 다리를 끼고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러자 시체가 움직였다. 다시 그녀는 확 잡아당겼다. 그녀는 흥분으로 인해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발의 통증이 갑자기 되살아나 몹시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몸무게를 싣고 이마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의 힘을 모아 시체를 끌고 갔다. 그녀가 나아가는 길을 따라 붉은 핏자국이 복도에 줄을 그었다. 마당에 피를 흘리면 우리는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하고 그녀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멜라니, 그 슈미지 좀 벗어줘요. 피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머리를 싸맬 테니. 멜라니의 창백한 얼굴이 새빨개졌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쪽은 보지 않을 테니까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내가 패티코드나 팬탈렛이라도 입고 있었으면 그걸 쓰겠는데. 멜라니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너덜너덜한 린네르 슈미즈를 머리 위로 벗더니 2 팔로 될 수 있는 한 알몸을 감추면서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스칼렛에게 던졌다. 다행히 나는 저렇게 부끄러움을 타지는 않아 하고 스칼렛은 누더기 같은 슈미즈로 죽은 사람의 상처난 머리를 싸매면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멜라니의 고통을 보지는 않았지만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스칼렛은 절뚝거리며 또 끌다가는 쉬고 다시 끌다가는 또 쉬면서 시체를 복도에서 뒤쪽 현관이 있는 데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려고 멈춰섰다. 멜라니를 뒤돌아보니 그녀는 벽 쪽을 향해 벗은 가슴으로 여인 무릎을 안고 있었다. 이런 때에도 몸에 신경을 쓰다니 어지간히 못난 여자로군 하고 스칼렛은 짜증스럽게 생각했다. 언제나 스칼렛으로 하여금 그녀를 경멸하게 만든 것은 바로 멜라니의 그러한 고상한 태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자책감을 가졌다. 어쨌든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멜라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스칼렛도 들지 못하는 무거운 군도를 들고 도와주려고 오지 않았던가.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스칼렛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종류의 용기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저 무시무시한 애틀랜타가 함락되던 날 밤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긴 여정에서도 멜라니가 발휘한 것은 얇은 강철이나 명주실 같은 용기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는 윌크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용기였다. 스칼렛에게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싫으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어서 가서 누워요 하고 스칼렛은 어깨 너머로 말했다. 거기는 내가 이 시체를 묻은 다음에 닦아낼 테니까. 이 깔개 조각으로 닦으면 돼요 하고 멜라니는 기분 나쁜 듯이 피가 고여있는 곳을 쳐다보면서 속삭였다. 그럼 좋아요. 죽어도 난 모르니까. 만일 내 일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 돌아오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 말은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든 모양이라고 말해줘요.
멜라니는 아침 햇살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현관 계단으로 끌려 내려가는 시체의 머리가 계단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자 귀를 막았다. 말이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누구나 가까운 전장에서 길을 잃고 들어온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두 다 말이 생긴 것을 기뻐했다. 북군 병사의 시체는 스칼렛이 포도나무 정자 아래에 판 얕은 구덩이 속에 묻혀 있었다. 무성한 포도나무를 버티고 있는 기둥이 썩어 있었으므로 그날 밤 스칼렛은 식칼을 들고 나와 그 기둥을 잘라 넘어뜨렸다. 무덤은 무성하게 뒤얽힌 포도덩굴로 완전히 덮였다. 기둥을 새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스칼렛은 고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흑인들은 그 까닭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눈을 뜬 채 누워있는 긴 밤에도 얕은 구덩이 속에서 유령이 나와 스칼렛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다. 그 일이 생각나도 그녀는 별로 공포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다. 한 달 전의 그녀였다면 도저히 그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그녀는 자기 자신이 이상했다. 얼굴에 보조개를 지으며 귀걸이를 달랑거리던 연약한 몸놀림의 젊고 아름다운 해밀턴 부인이 남자의 얼굴을 으깨놓고 그 시체를 재빨리 자기가 판 구덩이에 묻어버리다니.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스칼렛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생각지 말자 하고 그녀는 다짐했다. 어차피 지난 일이고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이다. 만약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테라로 돌아온 이후 나는 조금 변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 후 특별히 의식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인가 기분 나쁘고 힘든 일에 부닥칠 때마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그녀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나는 살인까지 했다.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12 오크스 농장에서 노예들이 오두막집 채소밭에 쓰러져 있을 때 그녀의 심장을 싸기 시작한 단단한 껍질은 천천히 두꺼워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스칼렛은 이제 말이 생겼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살피러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이후 수천 번이나 절망적으로 방황했다. 이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들 뿐일까? 온 마을이 모두 불타버렸을까? 아니면 모두 메이콘으로 피란을 갔을까? 12 오크스 농장이나 맥킨토시 농장, 슬래터리 오두막 등의 폐허가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있었으므로 그녀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쩐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최악의 상태를 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퐁텐가로 말을 돌리기로 했다. 그것은 그 집이 제일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퐁텐 선생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멜라니는 의사가 필요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었고 창백하고 쇠약했으므로 스칼렛은 몹시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스칼렛은 발이나 덧신을 신게 되자 그날로 바로 그 북군 병사의 말에 올라탔다. 한쪽 발은 짧게 줄인 등자에 걸고 다른 한쪽 다리는 부인용 안장에 탈 때처럼 안장 머리에 올려놓고 비록 그곳이 전부 불타버렸다 해도 놀라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으면서 미모사 농장을 향해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그런데 퇴색된 노란 회칠을 한 건물이 이전과 다름없이 숲속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는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다. 그리고 퐁텐가의 세 여자가 환성을 올리면서 집안에서 뛰어나와 그녀에게 키스하며 반가이 맞아주자 뜨거운 행복감, 눈물이 날 만큼 벅찬 행복감이 가슴속에 넘쳐 흘렀다. 하지만 요란하고 정겨운 첫인사가 끝나고 식당에 들어가 앉자 스칼렛은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키들도 이 미모사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퐁텐가에는 아직 가축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었지만 이 저택 역시 테라와 이 마을 일대를 뒤덮고 있는 저 기묘한 정적에 쌓여 있었다. 집안일을 하는 4명의 여자 노예를 제외하고는 다른 노예들은 모두 양키가 쳐들어오는 것이 무서워 달아나 버렸다. 남자는 셀리의 아들 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었고 그 조는 이제 겨우 기저귀를 면한 아이로 남자 축에 들지도 못했다. 저택 안에는 70이 넘은 할머니 퐁텐 부인과 그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50세가 되어도 여전히 아씨라고 불리는 며느리와
이제 겨우 20대가 된 셀리만 남아있었다. 근처의 이웃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비록 공포는 품었을지라도 세 사람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셀리와 아씨는 비록 육체는 사기 그릇처럼 허약할지라도 꿋꿋한 정신을 가진 할머님이 무서워 엄살을 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스칼렛도 이 할머니를 두려워했다. 이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과 그보다 더욱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있어서 스칼렛도 과거에 그 두 가지 맛을 다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혈연 관계도 아닌데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지만 이 세 여인은 비슷한 정신과 경험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세 사람 다 직접 물들인 상복을 입었고 다 같이 지치고 슬퍼하고 고생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슬픈 듯한 얼굴을 보이거나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고통을 참고 있었으며 그 고통은 미소와 환영의 말 속에 담겨 있었다. 노예들은 도망쳐버리고 가지고 있는 화폐는 그 가치를 잃었으며 셀리의 남편은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했고 아씨의 남편인 젊은 퐁텐 선생은 빅스버그에서 이질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과부가 되었다. 알렉스와 토니는 버지니아 전선 어디엔가 있었지만 생사는 모르고 있었다. 노 퐁텐 선생도 휠러 장군의 기병대와 함께 종군하여 어딘가로 가고 없었다. 그 노인도 자기 생각엔 젊다고 그러고 있지만 아무튼 벌써 73이거든. 게다가 온몸은 류머티즘 투성이야. 하고 할머니가 말했다. 눈에는 그 신랄한 말과는 달리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빛이 나타나 있었다. 애틀랜타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셨어요? 모두 자리에 앉은 다음 스칼렛이 물었다. 저희들은 테라에 꼭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얘야. 하고 여느 때처럼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은 노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들도 너희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단다. 우리는 단지 샤만이 그 도시를 점령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야. 역시 점령했군요. 샤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서 전투를 하고 있을까요? 몇 주일 동안 편지도 신문도 전혀 보지 못하고 시골에서 살림만 하는 새 여자가 전쟁 따위를 어떻게 알겠니? 하고 노할머니는 대단치 않게 말했다. 우리 집 흑인이 존스보로에 있는 흑인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이 정도뿐이란다. 양키들은 애틀란타에 머물면서 병사들과 말을 쉬게 하고 있다지만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도 너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가 없단다. 용감한 우리 군대와 싸운 뒤니까 그들도 휴식이 필요할 거야. 당신이 계속 테라에 있었다는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하고 아씨가 말참견을 했다. 테라의 형편을 보러 갈 생각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노예들이 다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일이 밀려서 손을 쉴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가를 내어 찾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웃 간의 예의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테라도 12 오크스나 맥킨토시 농장처럼 불에 타서 메이콘으로 가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집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스칼렛. 맞아. 오하라 때 흑인들이 아주 겁에 질려 도망쳐와서는 북군이 지금 테라를 불지르고 있다느니 어쩌니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 하고 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우린 보았어요. 하고 이번에는 셀리가 끼어들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잖니. 하고 할머니가 셀리를 나무랐다. 흑인들 말로는 북군이 테라 농장 일대에다 야영 캠프를 쳤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은 메이콘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야. 더군다나 그것은 몇 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 너희들까지 겁이 나서 도망치고 말았단다. 도대체 무엇을 태웠니? 모카를 몽땅. 값으로 치면 15만 달러예요. 하고 스칼렛이 비통하게 말했다. 하지만 집을 태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해. 하고 할머니는 지팡이로 턱을 받치면서 말했다. 모카는 얼마든지 밭에서 자라지만 집은 자라지 않아. 그런데 벌써 모카를 따기 시작했니? 아니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거의 끝나버렸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개울 근처의 얕은 곳에 있는 모카밭에 조금 남아있기는 했지만 겨우 3상자 정도밖에 안 되니 어디에 쓰겠어요? 더군다나 들일을 하는 노예들이 전부 도망갔기 때문에 모카를 딸 손이 없어요. 큰일이구나. 들일하는 노예가 모두 달아나서 모카를 딸 손이 없으니. 하고 할머니는 그녀의 흉내를 내면서 스칼렛을 비꼬듯이 쳐다보았다. 네, 이 귀여운 손으로는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동생들 손으로는? 제가요? 저더러 모카를 따르는 말씀이세요? 하고 스칼렛은 마치 할머니에게서 무슨 불쾌한 죄라도 암시받은 것처럼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마치 들일을 하는 여자 노예처럼? 백인 쓰레기처럼?
플래트러이거의 여자들처럼 말이에요. 백인 쓰레기라고? 한심하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나약한 공주처럼 되어버렸다니까. 자, 들어보렴. 내가 처녀였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몽땅 탕진해버렸단다. 그러나 그때 나는 내 손으로 떳떳한 일을 하는 걸 천하게 여기진 않았단다. 아버지가 돈을 다시 벌어서 노예를 더욱 많이 사들이게 될 때까지 나는 밭일을 했지. 괭이로 밭을 갈기도 하고 목화 따는 일도 했단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왠지 해야만 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지만 백인 쓰레기라고? 허참 기가 막히는구나. 오, 하지만 어머니 하고 그녀의 며느리가 외쳤다. 그리고 노부인이 깃털 장식을 쓰다듬으며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달라는 듯이 스칼렛과 셀리에게 애원의 눈길을 보냈다. 그것은 벌써 아주 먼 옛날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떳떳한 일을 해야 할 경우는 어느 시대나 다를 게 없다. 하고 며느리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노부인은 눈을 날카롭게 번득이며 말했다. 스칼렛, 내가 그렇게 떳떳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훌륭한 사람을 망나니로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니 내 어머니 대하기가 부끄러워진다.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길쌈을 할 때 스칼렛은 화제를 바꾸려는 의도에서 얼른 물었다. 탈레턴 씨와 캘버트 씨 댁은 어떻게 되었나요? 역시 불에 타버렸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메이콘으로 피랑 가셨을까요? 북군은 탈레턴 씨 댁에는 가지 않았어. 그곳은 여기처럼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 하지만 캘버트 씨 댁은 당하셨어. 가축과 날짐승 등은 모두 빼앗기고 노예들은 모두 끌려갔어. 하고 셀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그 말을 가로챘다. 양키가 흑인 계집애들에게 비단옷과 황금 귀걸이를 준다고 약속했다나? 정말 그런 약속을 했다는구나. 캐슬린 캘버트의 이야기로는 바보 같은 흑인 계집애를 말 안장 뒤에 태우고 간 양키 기병이 있다지만 기껏해야 누르스름한 아이밖에 더 낳겠니? 양키의 피가 섞여도 흑인의 혈통은 좋아지지 않아. 어머님도 참. 그렇게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 제인. 여기는 모두 결혼한 여자들만 있으니. 안 그러냐? 더군다나 지금까지 흑인과 백인의 피가 섞인 갓난아이를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켈버트 시댁은 어째서 불타지 않았을까요? 켈버트 씨의 두 번째 부인과 북부 출신의 농장 감독인 힐턴의 북부 사투리 때문에 살았단다. 하고 노부인이 말했다. 켈버트 씨의 첫 번째 부인은 20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도 후처가 된 북부 출신의 가정교사를 켈버트 씨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노부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우리는 북부 연방의 충실한 동조자들입니다. 하고 노부인은 살이 없는 가늘고 긴 코에 걸리는 듯한 발음으로 북부 사투리를 흉내냈다. 캐슬린의 말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켈버트 시댁의 남자들은 모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북쪽 사람이라고 맹세했다는 거야. 하지만 켈버트 씨는 윌더니스에서 전사했단다. 레이포드는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하고 케이드는 지금 버지니아 전선에 있단다. 캐슬린은 몹시 분해하면서 차라리 집이 불타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말하더구나. 케이드가 돌아와서 그 소리를 들으면 무척 화를 낼 것이라고. 그것은 모두 북쪽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이야. 자존심도 없고 예의도 모르고 자기 몸밖에는 생각지 않는 양키 계집하고 말이야. 그런데 테라는 어떻게 타지 않고 남아있었을까, 스칼렛? 스칼렛은 그 무릎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다들 어떻게 지내시지? 어머니는? 하고 물어볼 것이 뻔했다. 엘렌이 죽었다는 말을 그녀는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인정이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틀림없이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병이 날 만큼 울 것이라는 것을 스칼렛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울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테라로 돌아온 이후로 정말로 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만일 한 번이라도 눈물을 터뜨리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용기가 사라져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위의 다정스러운 얼굴들을 보면서 만일 자기가 엘렌이 죽은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퐁텐가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할머니는 엘렌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 할머니가 뼈와 가죽만 남은 손을 올리며 환영해주는 사람은 이 고장에서도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어서 말해보렴 하고 할머니는 날카롭게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떻게 되었지? 그런데 저는 전쟁 이튿날에 돌아왔어요. 하고 그녀는 얼른 대답했다. 그때는 이미 양키들이 전부 돌아간 뒤였어요. 아버지한테서 들었는데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셀렌과 캐린이 장티푸스로 유독해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집을 태우지 않았대요. 그래? 양키가 그런 일을 하다니 난 처음 들었는데 하고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침입군이 선한 일을 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역겨운 것 같았다. 그래, 동생들의 상태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니? 네, 좋아졌어요. 이젠 거의 다 나았지만 아직은 무척 약해요. 하고 스칼렛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는 질문이 노부인의 입에서 나오려는 것을 눈치채자 화제를 얼른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엇이든 양식을 조금 구워주실 수 있으세요? 북군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집에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 버렸어요. 하지만 댁에서도 넉넉지 않으시면 그냥 두시고요. 그러면 포크에게 집마차를 딸려보내라. 그러면 쌀이나 굵게 간 밀가루, 햄, 닭 등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씩 나눠줄 테니 하고 말한 다음 갑자기 노부인은 스칼렛의 얼굴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어머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다. 이웃 간에 당연한 일 아니겠니?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 그만 가보겠어요. 모두들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스칼렛의 팔에 손을 얹었다. 너희 둘은 여기 있거라 하고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르고는 스칼렛을 뒤쪽 현관으로 데리고 가며 말했다. 난 이 아이에게 잠시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단다. 계단 내려가는 것을 좀 도와주겠니, 스칼렛? 아씨와 셀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는 머지않아 꼭 찾아가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할머니가 스칼렛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두 사람은 굉장히 궁금했지만 할머니가 자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었다. 노인들이란 다루기가 힘들다고 아씨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면서 셀리에게 소곤거렸다. 스칼렛은 개운치 않은 기분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말고삐를 잡고 서 있었다. 자, 하고 할머니는 스칼렛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테라에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 넌 무얼 숨기고 있지? 스칼렛은 노부인의 날카로운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고도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별히 울어도 괜찮다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퐁텐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도 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그녀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스칼렛이 팔을 잡고 있던 할머니의 손에 아플 정도로 힘이 가해지고 노란 눈을 덮은 주름살 투성이의 눈꺼풀이 깜빡깜빡 움직였다. 양키가 죽였니? 장티푸스 때문이에요. 제가 돌아오기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다시는 생각지 말아라. 하고 할머니는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칼렛은 노부인이 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니? 어서 말해봐라. 병에 걸리셨니? 너무 충격이 커서 아주 이상해요. 지금까지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느 때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지. 정신이 이상해지셨단 말이냐? 그녀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다. 노부인이 섣부르게 동정하여 자기를 울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그래요. 하고 스칼렛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아주 멍청하게 되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조차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 할머니, 아이들보다 더 참을성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서 참을성 있게 어머니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면 전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더욱 안 좋은 것은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이 생각나실 때예요. 그분은 어머니의 인기척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며 조용히 앉아 있으시다가는 벼랑간 벌떡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가서는 종종 묘지로 가시곤 해요. 조금 후에는 온통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돌아오셔서는 이번에는 제가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까지 어머니의 죽음을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몇 번씩 되풀이해서 말씀하세요. 스칼렛, 오하라 부인은 죽었다. 내 어머니는 죽었단다. 어떤 때에는 밤늦게 어머니를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는 어머니는 흑인이 병이 났기 때문에 흑인들이 있는 곳에 가 계신다고 말하죠. 그러면 언제나 남의 병간호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지쳐서 쓰러질 것이라면서 화를 내시기 때문에 잘 달래서 주무시게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아버지는 마치 어린애 같아요. 퐁텐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마 어떻게든지 손을 써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멜라니도 의사가 필요해요.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요. 멜라니라고?
갓난아기? 그 애가 너와 함께 있니? 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멜라니가 너와 함께 있게 되었니? 왜 메이콘에서 고모나 친척들과 같이 지내지 않지? 그 애가 찰스의 여동생이긴 하지만 내가 그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구나. 자, 뭐든지 숨기지 말고 모두 얘기해보렴. 전부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셔서 앉으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난 서 있어도 괜찮다. 할머니가 딱 잘라 말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모두 울고불고해서 너를 슬프게 할 게 뻔하다. 어서 말해보렴. 스칼렛은 포위 공격과 멜라니의 건강 등에 관해 떠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노부인의 날카로운 눈에 위축되어 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힘과 공포에 찬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었다. 병이 날 정도로 더웠던 해산날의 일, 극도의 공포, 탈출, 레트가 자기를 버려두고 떠나버리던 일 등이 명확하게 생각났다. 그날 밤의 냉혹한 어둠, 적의 것인지도 모르는 야영의 화토불, 아침 햇빛 속에서 그녀의 눈을 사로잡던 처참한 굴뚝,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과 말의 시체, 굶주림, 적막함, 테라도 불타버리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어머니가 모든 걸 맡아주셔서 저는 무거운 짐을 벗을 줄로만 알았어요. 오는 동안 저는 이것이 최악의 일이고 이 이상 더 심한 일이 제게는 또다시 닥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최악의 길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땅바닥으로 눈을 돌리면서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어쩐지 할머니께서는 자기의 절망적인 곤경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드디어 노부인이 대답했다. 상냥한 말투였다. 할머니가 이처럼 상냥한 말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스칼렛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얘야, 여자가 자기에게 닥친 최악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무서운 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 것만큼 여자에게 불행한 것은 없단다. 너는 내가 나에게 한 이야기, 내가 헤쳐나온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 모양인데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만한 나이였을 때지만 밈스 요새 학살 사건 직후에 크리크에서 폭동이 일어났단다. 그래 하고 할머니는 먼 옛날을 회상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50년 전쯤 되었을까. 꼭 너와 같은 나이 또래였구나. 나는 숲속으로 도망쳐서 그 속에 엎드려 몸을 숨기고 집이 불타고 인디언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가죽을 벗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그래도 나는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타는 불빛에 내가 숨은 곳이 드러나지 않기만을 빌고 있었단다. 그런 사이에 인디언들은 어머니를 끌어내더니 내가 숨어있는 데에서 20피트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어머니를 죽였단다.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가죽 역시 벗겨버렸단다. 한 인디언이 몇 번씩이나 어머니한테로 가서 도끼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려찍는 것을 나는, 어머니의 귀염둥이였던 나는 바로 옆에 숨어서 모두 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날이 밝은 뒤에 제일 가까운 마을을 향해 죽어라 뛰었으나 제일 가깝다고 해야 3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단다. 가는 도중에 몇 군데 늪지대와 인디언들이 있는 그 사이를 빠져나가 겨우 사흘 만에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모두 내가 미친 줄로만 알았다더라. 거기서 나는 퐁텐 박사를 만났단다. 선생님은 나를 간호해 주셨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좋다. 어쨌든 50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또 누구도 무서운 게 없어졌단다. 최악의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이지. 무서운 걸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 뒤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고 많은 행복을 희생했단다. 하느님께서는 여자를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여자는 어딘가 이상한 데가 있단다. 칼렛, 너는 항상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을 갖고 있도록 해라.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다가 마침내는 사라졌다. 그녀는 자기가 두려워할 줄을 알았던 반세기 전의 옛날을 생각하는 눈으로 잠자코 서 있었다. 스칼렛은 마음이 초조해져서 몸을 움직였다. 할머니라면 이 사정을 이해해주고 어쩌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방법을 가르쳐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노부인도 역시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던 옛일을, 아무도 흥미를 갖지 않을 일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스칼렛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말 걸 하고 생각했다. 자, 이젠 돌아가 보렴. 집에서 걱정들을 할 테니까 하고 노부인이 갑자기 말했다. 점심때가 지나서 포크에게 집마차를 갖고 와서 양식을 가지고 가도록 해라. 그리고 언젠가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안 될 테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그해 11월은 따뜻한 늦가을이 날씨가 계속되었다. 테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하루하루는 밝은 나날들이었다.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다. 지금은 말이 있어서 걷는 대신 말의 등을 빌릴 수가 있었다. 고구마와 땅콩과 말린 사과만 있는 단조로운 식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를 먹을 수 있었고 저녁에는 햄 프라이, 한 번은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큰마음 먹고 닭구이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늙은 암돼지도 기어이 붙잡혀서 여러 마리 새끼돼지들과 함께 마루밑의 우리 속에서 행복한 듯이 코로 땅을 파기도 하고 꿀꿀거리기도 했다. 가끔 그 돼지 새끼들은 집안 식구들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흐뭇한 소리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추운 겨울이 되어 돼지를 잡을 시기가 되면 백인에게는 싱싱한 돼지고기, 흑인에게는 곱창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식구들을 위한 겨울 양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스칼렛이 퐁텐가를 찾아갔던 일은 그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녀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이웃이 있다는 것, 옛날부터 일가처럼 지내오는 친지나 해묵은 가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테라에 돌아온 이후 몇 주일 동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무서운 상실감과 고독감을 쫓아버릴 수가 있었다. 군대의 징경로에서 떨어져 있던 퐁텐시댁이나 퐁텐시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물자를 인심도 후하게 나누어 주었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것은 이 고장의 전통이라면서 단 1센트의 대금도 스칼렛에게서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궁지에 빠지면 너도 역시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면서 꼭 값을 치르고 싶거든. 내년에 테라 농장이 다시 일어나서 생산물을 수확하거든. 그것으로 갚으라고 말했다. 이제 스칼렛은 한 집을 먹여 살릴 만한 양식도 있었고 말도 한 필 있었으며 그 양키 탈주병에서 빼앗은 돈과 부석들도 있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새 옷가지들이었다. 포크를 보내 남쪽에서 사오게 할 수도 있었으나 그것은 양키나 남군에게 말을 빼앗길 염려가 있어서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그녀에게는 옷가지들을 살 만한 돈이 있었고 사러 가기 위한 말도 집마차도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포크는 아무에게도 잡히지 않고 그것들을 사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렇다. 모든 최악의 시기는 지나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칼렛은 파랗게 갠 하늘과 따뜻한 태양의 은혜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했다. 활짝 갠 하루하루는 따뜻한 옷이 필요해지는 피치 못할 시기를 그만큼 연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뜻한 하루하루마다 목화는 지금 농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창고인 노예 숙사에 더욱 높이 쌓여 올라가는 것이었다. 밭에 있던 목화는 그녀와 포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아마도 내 상자는 될 것 같았으며 노예 숙사는 곧 꽉 차게 될 것이다. 퐁텐 할머니에게 단단한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스칼렛은 직접 목화를 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하라 집안의 딸이고 지금은 테라의 안주인인 그녀가 밭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머리털이 수세미가 된 슬레터리가의 아낙네나 에미 따위와 같은 여자들이 처한 지경에까지 몸을 던지는 것이나 같았다. 밭일은 흑인들에게 시키고 그녀와 건강이 회복된 동생들은 집안일을 할 작정이었으나 여기서 그녀는 그녀 자신의 차별 감정보다도 더욱 강한 편견에 부닥치게 되었다. 포크와 마미와 프리시는 밭일을 한다는 데 일제히 반대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집안일을 하는 흑인이지 결코 들일을 하는 흑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미는 다른 흑인들처럼 흑인들이 숙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로비아르 댁의 저택에서 태어났고 큰 마님의 침실에서 자랐으며 그 침대 발치의 집자리 위에서 컸다는 것이다. 단지 들씨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알거리는 딸 프리시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흘기며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였다.
스칼렛은 그러한 항의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모두 모카밭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마미와 포크는 일이 느린 데다가 노상 불평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스칼렛은 마미를 부엌으로 불러들여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 포크에게는 토끼나 주머니쥐 등을 잡는 덫이나 낚싯대를 들려서 숲이나 개울로 보내기로 했다. 포크로서는 모카 따는 일은 자신이 체면에 관계되지만 사냥이나 낚시질은 아무 상관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스칼렛은 동생들과 멜라니마저 밭으로 내보내서 일을 시키려 했지만 이것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멜라니는 자진해서 일을 했고 제법 빨리 솜씨 있게 모카를 땄으나 이윽고 뜨거운 햇볕을 쬐며 1시간쯤 일을 하더니 축 늘어져서 기운을 못 차리고 그대로 일주일쯤 자리에 눕고 말았다. 화가 나서 울기만 하는 셀렌도 가끔 까무러치는 신용을 했으나 스칼렛이 그릇에 가득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자 성난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마침내는 맞대놓고 일하기를 거절했다. 난 검둥이처럼 밭일 같은 건 하기 싫어. 인젠 언니가 시키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테야. 이런 말이 친구들이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할 테야? 만일에 케네디 씨가 알게라도 되면 어떻게 할 테야? 아, 만일 어머니가 이 일을 아신다면. 셀렌, 다시 한 번만 어머니 말을 꺼내면 때려줄 테다. 하고 스칼렛은 외쳤다. 어머니는 어느 검둥이보다도 열심히 일하셨어. 그건 너도 알지? 이 잘난 체하는 아가씨야. 그런 적은 없었어. 적어도 밭일 같은 건 하지 않으셨어.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해봤자 안 돼. 난 아버지한테 이를 테야.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일을 안 시킬 게 뻔해. 우리들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하고 스칼렛이 외쳤다. 그녀는 동생에 대한 분노와 제랄드에 대한 무서움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난 거들 테야 언니. 하고 캐린이 순순히 말창변을 했다. 난 셀렌 언니 목까지 두 사람 일을 할 테야. 셀렌 언니는 완전히 기운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햇볕을 쬐면 안 될 거야. 스칼렛은 기쁜 듯이 고맙다. 귀여운 캐린 하고 말했다. 그러나 캐린을 보자 걱정스러운 듯이 얼굴빛이 변했다. 봄바람에 지는 핑크빛과 흰빛의 과수원 꽃잎처럼 가냘프던 캐린은 지금 그 핑크빛은 바랬을 망정 그 천진스럽고 다정스러운 얼굴에는 역시 꽃을 생각해 하는 품위가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캐리는 엘렌이 죽고 스칼렛이 마구 잔소리를 하는 데다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자 얼마쯤 멍청해지고 말수도 적어졌다. 그런 변화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는 일은 날 때부터 성격이 섬세한 그녀에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꼭꼭 하면서 몽유병자처럼 테라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보기에도 가냘프고 사실 연약했는데 자진해서 일을 하려 들었고 유순하게 곧잘 일을 했다. 스칼렛이 시키는 일이 없을 때에는 언제나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와 브렌트 탈레턴을 위해 입을 달싹거리며 기도를 했다. 그러나 스칼렛은 브렌트의 죽음이 캐린에게 있어서 그렇게 엄숙한 것이고 슬픔이 가시기 어려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스칼렛의 눈에 캐린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정말로 진짜 연애를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어렸다. 볕이 내리쬐는 목가밭에서 스칼렛은 노상 구부리고만 있었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고 마른 모카를 까기 때문에 손은 거칠어져서 셀렌의 정력과 힘에다 캐린이 고운 마음씨를 함께 지닌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캐린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따지만 1시간쯤 지나면 아직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지 않은 것은 셀렌이 아니라 캐린임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칼렛은 캐린을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젠 긴 일항 사이에 그녀와 함께 남은 사람은 딜씨와 프리시뿐이었다. 프리시는 느릿느릿 단속적으로 모카를 따면서 다리가 아프다느니 허리가 아프다느니 배가 아프다느니 녹초가 되었다느니 하면서 끊임없이 투정을 부렸기 때문에 마침내 어머니 딜씨가 모카대를 움켜쥐고 그녀에게 달려가서 비명을 지를 때까지 후려갈겼다. 제 아무리 프리시라 해도 그 후부터는 어머니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경계하면서 얼마간 부지런해졌다. 딜씨는 기계처럼 묵묵히 필요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일을 했다. 스칼렛은 아픈 허리와 무거운 모카자루를 나르느라고 벗겨진 어깨의 아픔을 참으면서 딜씨야말로 바로 그 몸무게 많은 황금과 맞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딜씨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다시 옛날처럼 좋은 세월이 와도 난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해주었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넌 정말 잘해주었거든. 그러나 청동상처럼 우람한 이 여자는 칭찬을 들어도 다른 흑인들처럼 기쁜 듯이 이를 드러내고 싱글벙글 웃거나 몸을 꼬지 않았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얼굴로 스칼렛을 보며 위험있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랄드 나리와 엘렌 마님께선 저한테 여간 잘해주시지 않았는데요. 제랄드 나리께선 이 프리시까지 사주셨으니 그 은혜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제게는 인디언의 피가 섞여 있지만 인디언은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는답니다. 프리시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쓸모가 없어서요. 제 아비를 닮아서 순수한 흑인과 조금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비도 역시 몹시 덜렁거렸으니까요. 목화를 따는 일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손수 일을 하여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화가 점점 밭에서 숙사로 옮겨줌에 따라서 스칼렛은 기운이 났다. 목화에는 무언가 모르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기운을 돋우어주는 것이 있었다. 남부의 모든 주가 그랬듯이 테라도 또한 목화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남부 사람인 스칼렛은 테라든 남부든 다 같이 다시 황토밭에서 일어나리라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 물론 그녀가 수확한 많지 않은 목화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얼마쯤이 가치는 있었다. 얼마간의 남부 동맹의 지폐와 바꿀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약간의 돈이 있으면 양키 병사에게서 빼앗은 북부의 지폐나 그 말을 써야만 하게 될 때까지는 견뎌낼 수가 있을 것이다. 내년 봄이 되면 정부와 교섭하여 정부에 징발당한 빅샘이나 그 밖에 들일을 하는 검둥이들을 찾아오도록 해야겠다. 만일 정부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북부의 돈으로 근처에서 노예를 고용하기로 하자. 내년 봄이 되면 닥치는 대로 심어야지. 그녀는 피로한 허리를 펴고 누래지기 시작한 가을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끝없이 아득하게 싱싱하고 푸르게 자랄 내년 농사의 농작물을 그려보았다. 내년 봄, 아마 내년 봄에는 전쟁도 끝나고 다시 좋은 세월이 찾아오겠지. 남군이 이기든 지든 더 좋은 세월이 올 것이 분명하다. 설령 어떻게 변한다 해도 남북 양군에게 끊임없이 들볶이면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 분명하다. 전쟁만 끝나면 농장은 착실한 생활을 지탱해 가기에 넉넉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아, 전쟁만 끝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많든 적든 수확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희망이 있었다. 전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는 얼마 안 되지만 목화가 있었고 양식이 있었고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건 역시 적으나마 소중하게 감추어둔 금화와 지폐가 있다. 그렇다.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